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복지 국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웰페어 이슈 편집위를 맡고 있는 김프로 김일영입니다. 저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웰페어 이슈가 이번 22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맞이해 각 후보자를 초청해 후보자의 복지국가 철학과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 과정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런 욕구에 부응하여 웰페어 이슈와 세바사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후보자 캠프에 보내드렸고, 그중 하나는 후보자가 직접 골라 답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설정한 주제 안에 녹아내려 질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톡톡 묻는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신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명묵입니다. 우리는 후보의 견해에 피력을 돕는 이들로 분위기의 주도권을 후보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뾰족한 질문이 있더라도 담담하게 풀어가며 후보자의 매력을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후보 간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말 것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캠프에 공지한 대로 시간 안배를 잘 부탁드리며, 물론 저희도 그 흐름을 돕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 묻고 톡톡 답하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가 힘 기호 5번 공산길입니다. 저는 1986년도 사회복지를 시작해서 36년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근무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36년 동안 사회복지사들이 느꼈던 애환과 어려움, 힘든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사 협회가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힘이 되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그 사회복지사 자신들을 위해서 과연 협회가 무엇을 해주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당당한 사회복지사로서의 권한을 요구하고, 또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필요하고, 그런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고자 협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보님 떨리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떨리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각 후보자에게 사전에 공지했고 페이스북으로 알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세바사와 웰페어 이슈가 복지국가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묻겠다고 하니 한사회 회장을 뽑는데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의문을 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질문을 선택한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천가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희망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과연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군부 독재 시대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오히려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하였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근간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그에 의해서 공적부조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그리고 공적 부조에 대한 부분은 모든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실천 현장에서 그러한 제도가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지사회에 대한 부분,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은 어느 정부나 어느 정치인이나 다 당연히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천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실천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천가로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천가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그 실천가들의 의견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가는 상당한 의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처럼 쏟아지는 정책에 휘말리지 말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천가로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우리에게 맞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후 이런 얘기는 이제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할 때 또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데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논쟁이 오래전부터 이어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해서 구분해서 극단적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하라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대립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서로 보충해주는 그런 통합적 원리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지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하나의 수단적 개념이고 인간의 행복과 그 웰빙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맞춤형 복지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일반 국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가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맞춤형,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에 기반하여서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회장님으로 이제 당선되면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협회 발전을 위해서 조율할 건 이렇게 조율하고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건 후보자의 이제 개인 철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는 상황이라서 어느 쪽에 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지. 네,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편적 복지에 우선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맞춤형 복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보편적, 그러니까 저는 맞춤형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맞춤형하고 선별적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했는데요. 선별적이라는 의미는 특정한 대상자에게 맞추는 서비스라는 개념이고요.
맞춤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니드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선별적 의미와는 좀 차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 복지에 더 가깝다고 네, 저는 해석하면 보편적 되나요? 복지 쪽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또 궁금한 게요.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진해 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고요. 그럼 후보자께서 당선되시면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건데 지금 한사회 구조에서 가능할까요? 예, 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페이스북에 쓰신 분이 차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쓴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게 돌아갈 때는 과감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겠지만 또 현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협조돼야 될 부분이라면 소통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그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또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복지 철학이 다른데도 소통과 타협이 가능할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제가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전 대화했고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님 시장 체제가 되었어요. 그때는 또 시장님하고 또 맞춰서 일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양파 껍질 갖다 회색 분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위정자들과 힘을 합해서 일할 건 일하고 또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것이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네. 답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까 그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당연한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실천 사례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또 오히려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회복지 30년을 하면서 생각해 봤던 그 몇 가지 큰 변환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86년도에 그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다가 89년도 그 당시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지고 불황인 시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될 시점이었는데요. 생활시설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89년도에 제가 인천에 있는 불황인 시설에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 그 불황인 시설의 하루 생계비가 860원이었습니다. 그 860원은 그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그 범법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그분들의 1,200원보다 거의 400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6개 직능 시설들과 힘을 합해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의 그런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860원 요구해서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뭐 많은 금액을 올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140원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이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복지사들은 워낙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줄 맞춰서 걷고 뭐 신호 걸리면 신호 지키고 그 다음에 일부 여자 사회복지사들은 그 와중에 또 담배꽁초를 줍는 그래서 전경들이 막 와 정말 착한 사회복지다 박수치고 그런데 한겨레 일보에 박스 기사로 조그맣게 났어요. 천사들이 화가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그 관심이 결국은 140원을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1992년에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라는 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조기동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조기동 회장님 모시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의 정책 제도에 앞장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재가노인복지가 출발되면서 재가복지와 함께 연계되는 그런 어떤 쾌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2000년도에 서울시의 복지재단에 비전문가인 박미석 그 분이 대표가 되면서 박미석 퇴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투쟁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부장단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관장님들은 뒤에 숨어 있고 부장님들이 앞장서서 하고 뒤에서 관장님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변화를 끄집어낸 경험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장 시절에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코리아나 호텔에서 새벽 7시 반에 그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65명을 모시고 그 5만 원씩 갖고 오라고 개인 사비로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서 거기서 이제 요구했죠. 5년 동안 동결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당시였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 한 30분 정도를 그 선거 운동에다가 집어넣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약속이 이수성 박사를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 마련.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에서 그 안을 만들었고 갑자기 바뀌게 됐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그 안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가 공무원 수준의 98%까지 올리게 되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계에 계시는 여러 동료들 그리고 또 관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은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가만히 앉아서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또한 요구되는 권리가 바로 전문가로서 인정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한다면은 네. 그런 것들이 뭐 작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 작은 단위에 있다면은 네. 이제 큰 틀에서 좀 활동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큰 틀이라 하면 저는 그 서울 사회복지 연대회의, 서울시 사회복지 연대회의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다 아주 간순합니다.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사회복지 직능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사회복지 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곽경인 처장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10개 시설들의 사회복지 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갖는 의미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끼리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급여를 그러면 조정해 줄 테니 다 모여라. 그래서 10개의 시설을 불러놨는데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우리 더 달라, 우리 더 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교한 공무원들의 이런 술책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 연대회의를 만들어서 그 연대회의를 통해서 가열찬 활동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복지국가운동 실천의 한 영역이다라고 네네. 여기를 뭐 이해도 되겠죠. 네네. 뒷부분에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이나 빈곤, 기후 위기가 이제 당장 지금 뭐 네. 올 여름에도 지하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이제 실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실천했던 사례들이 또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 사회복지사들이야 그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모두 힘을 모으죠. 예전에 기억으로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났을 때 왜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민간 사회복지가 뭘 했냐 질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박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책임에 대한 주체는 결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민간시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정부의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책 제도에 대한 부분에 솔선수범하는 것, 예를 들면 혹서기에 쉼터를 만드는 부분들 민간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주의가 더 강조가 돼야 되겠죠. 예, 복지국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이렇게 좀 짧은 시간만은 이지만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콕 집어서 여성사회복지사 대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복지관 관장이 여성사회복지사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징역 3년형을 받고 실형 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도 복지관에서 같은 복지관 관장 전현직 관장 둘이 여직원을 상대로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임수담다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관장 중 한 분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을 때도 또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수적인 사회복지계 특성상 쉬쉬해서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를 저지르면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신상의 불이익조차 거의 없으니 다른 곳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결국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내부가 불씨를 키운 거죠. 이렇게 여성사회복지사를 상대로 가해지는 이런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뿐만 아니라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후보님께서는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건이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 부모들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평생에 남을 그런 어떤 고통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굳이 사회복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추행, 인권 침해는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공감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 인간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여성을 좀 비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계의 전체 인구 중에 사회복지사 중에 약 70% 정도가 여성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 자료에 따르면 98개 시설장 중에서 36명 정도가 여성 관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좀 우리나라 사회에 여성이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그 기관장 참여가 거의 90%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제는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의 어떤 전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여성들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 그 여성에 대한 성적인 그 어떤 문제, 또 인권의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주의나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해서 다시는 이제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가 오래전에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들이 스킨십이라든가 관계의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그냥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정도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매뉴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예방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해결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회가 하는 데는 역할이 이미 있어 왔잖아요. 네. 있어 왔는데 그 역할의 한계가 있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 뭐 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대로 가동이 되고요. 윤리위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은 윤리위원회 내에서 해결을 하되 이러한 문제를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아동학대처럼 조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안에서 법인 안에서 숨기면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법적 처벌은 꼭 윤리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법적인 처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들의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저희 뭐 공간이 되게 좁은 데서는 분리도 안 되고 있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좀 실질적인 이 여성분이나 뭐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선배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이고 아버지로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저희 딸아이가 그 경험을 한 사례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례인데 직장 내에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아버지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오히려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나서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듣고 나서 정말 더 놀랍고 붕괴하는 그런 사실이었는데요. 이 조직의 문화가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의 문화가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이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그 상하관계 안에서 조직의 어떤 규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을 대변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그 조직 안에서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얘기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매뉴얼화되고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가져야지 윤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여성 사회복지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인권 침해 등 부조리한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후보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참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사에게 이 현장에서 가해지는 인권 침해 이런 원인은 또 무엇이고 또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되시면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회복지계에 잘 알려진 비공식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대나무 숲이라는 것이죠. 예, 대나무 숲은 구독자 중에 관장님들이 제일 많이 보세요. 관장님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시고 혹시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관심 갖고 보는 입장이어서요.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어떤 비판이라든가 무조건적인 어떤 부분 제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제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선점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 기관장님들은 오랜 시간 그 밑바닥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이 정도쯤은 봐주겠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내기 사회복지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은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은밀하게 자행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대나무숲 같은 어떤 공개적인 비공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뭐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특별 제보기구를 만들어서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은 결국 법인의 문제와 시설장의 문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이런 예방 교육이랄까요? 아니면 뭐 시설장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대다수의 인권 교육은 직원들만 듣고 있고 기관장님들은 또 다 안 들으세요. 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기관장들이 좀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감성을 느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집중화된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살짝 조금 시간이 늦어지긴 하는데 세대 차이로 네. 말씀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럼 사실은 이 학대 인권 침해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범죄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행위로 지금은 되고 있는데 이걸 세대 차이로 보실 것인지.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세대 차이라는 것이고요. 그 세대 차이에 의한 부분에서 그걸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 내에서 세대별로 약간의 그 인식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진행에 대한 네네. 의견을 드리면서 많이 늦어지고 네네. 있어가지고요. 왜냐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많은 분야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네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서 그 경험이 많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 보면은 굉장히 중간에 끊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예, 조금 죄송합니다. 또 추가해 주시면은 예. 오히려 유권자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 아니에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문제 또 정책 변화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거나 사업이 전환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폐업의 가능성도 높아서 이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취업한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비정규직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데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는 그 노동 안정성 그리고 고용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서비스원이라는 것이 너무 후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청이나 서비스 공단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현행 서비스원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더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원을 통해서 서비스원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울러 또 낮은 임금의 셀러리맨을 양산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면 서비스원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청이나 서비스 공단 정도로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서비스원은 사회복지법인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서비스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더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주에서 네. 사례를 잘 들어주시면 네네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드린 건 민간 위탁 문제였는데 아, 서비스원을 말씀하셔가지고 예, 위탁 문제를 제가 네. 좀 얘기할까요? 위탁 문제는 좀 짧게 저는 말씀해 주시면. 위탁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득권이라고 보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민간이 하는 역할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이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민간 위탁을 기득권으로 보면서 몇 년 오래 했다, 뭐 이러면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번 선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을 뭐 자리 하나 스포일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이런 민간 위탁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부조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고용 불안 상황, 뭐 이렇게 민간 네. 위탁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노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실 노동조합이 잘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실제 현장에선 불명확한 것도 한몫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를 개선하고자 시민인권단체 중심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도록 노조법 2조 개정하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 알고 네네,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 2조가 해결이 되면 저희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네. 반영할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네, 생각을 저는 듣고 이 싶습니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시설장을 사용자로 볼 거냐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법인들이 지금은 기관장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인에서는 그것을 고용자로 보고 노동자로 보고 고용보험을 가입해 줘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단에서 이것을 사용자로 보고 오히려 그 혜택을 주지 않는 움직임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 지침서상에 법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을 좀 제대로 스터디하지 않고 덤벼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던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관료, 그 다음에 교수님 몇 분이 만일에 이걸 만들었다면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하고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 물론 현장에서의 저항도 있었죠.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 법인단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왜 제기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건전한 사회복지 법인, 건강한 사회복지 법인이 이 정도면 우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학교법인이라든가 큰 법인체가 다 손을 띄고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오히려 건강하고 강한 법인들이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현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네네. 기관장들 모든 책임이 다 가게 되고 예, 예. 사실은 이 노동법 2조가 이제 진짜 사장 나와라 네. 이 개념이 되고 하청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사회복지 구조도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법인이나 지자체들은 발을 빼고 이 기관장이 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런 제도적인 예.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실지. 이거는 전 데자뷰 현상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고민하고 똑같은데 1986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회복지사가 결국은 이걸 고발을 했어요. 시설장을. 그래도 시설장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사태가 있어서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용자다고 판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을 안 진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현장에서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갖고 넘어가십시다.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살펴보면서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체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 사협의 정체성을 사회복지사의 권익단체로 한정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정체성이 있으면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전화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32,000명의 그 유권자들은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우리는 회비내는 32,000명을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되면 콜센터 만들 겁니다. 콜센터 예산이 연간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연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네, 저는 뭐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업무 추진비 있어요. 회장님 업무 추진비가 350입니다. 그거 1년 모으면 4,200이니까 그걸로 충당할 그러니까 수 있거든요.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부분이죠. 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권익을 강화시켜 주는 네,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주인이 되는 그런 협회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사회복지사의 위상인데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현행 사회복지사 제도 이거 1급, 2급으로 되어 있는 거 없애버리고 다 사회복지사 제도로 하나로 통폐합하고 국가고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그 견해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사회복지사 외에도 또 하나의 책무들을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예. 예를 든다면 뭐 좀 국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인권적인 전체 부분들, 안전. 뭐 그 부분은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고 전문가에 걸맞는 대우와 조건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협회가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보는 개념이고요. 정치에 이용당하거나 논란하지 말고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의 역할로서 파트너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우리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요 질문, 마지막 네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 중 우리가 선택한 질문 하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직접 질문을 선택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한 질문인데요. 심프로님 정리해 주시죠. 이번에 출마하신 5분의 후보가 모두 개혁 성향보다는 수구 성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고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출마한 게 아니라면 분명 한 사회의 무엇인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셨을 텐데 5번 모두 그간의 행적을 보면 수구 성향이 강해 구호 이상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의문을 불식시킬 만한 그간의 성과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렸고요. 만약 없으시다면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나가실지 구체적인 플랜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수구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에 일단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그 개념은 어느 사회나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의 협회가 존재의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저는 수석부회장으로서 많은 그 일들을 해왔는데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협회장 출신이 중앙회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방협회장 출신이 중앙회장이 되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회원 구조를 읽기 때문에, 그리고 17개 시도의 그 협회장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중앙협회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부회장들끼리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회장 한 명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집단 지성이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사회복지사가 지금 유권자가 32,000명입니다. 사회복지사 135만에 32,000의 유권자,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18만 명, 보수교육을 받는 18만 명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유권자 자격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이 회비를 내도록 해서 회비를 내는 18만의 사회복지사,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이고 그들을 위한 협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 제도는 1, 2급 통폐합해서 국가고시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사협회처럼 우리 안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 질문을 던진 사회복지사는 그만큼 개혁이 절실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실천 사례를 나중에 회장님이 되신다면 좀 이끌어 주실 부탁드리고요. 공상길 후보님이 21번 문항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정치 세력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몇 년 전 서사협에서 비례대표로 시의원을 배출한 적이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약간 설명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 세력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치 세력화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정치 참여,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냐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폴리티컬 아카데미 같이 사회복지사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훈련되어진 친구들을 잘 준비했다가 이런 지방선거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당을 떠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비례로 집어넣는 방법,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갔더니요,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겁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죠. 이들이 필요한 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피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로서 못다한 이야기나 마무리 발언을 좀 세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36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사회복지사 일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느 CF 광고에서처럼 나는 의리를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이런 CF 카피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몸으로 바쳐서 일을 했는데 과연 사회복지사,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학연, 지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약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 공약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찾아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를 다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의 아름다운 행진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이 방의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